넥스원 컨설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제작 의뢰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에코바디스 평가 그 컨설팅 외에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 중에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소비재인데 휴지통을 만드는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어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일반적인 뭐 휴지통보다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좀 특수 용도의 어떤 휴지통을 만들다 보니까 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왜 만드는지 이유가 참 좀 시사점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객사에서 협력사한테 우리가 지금 공급망 차원에서 이거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에코바디스나 뭐 RBA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낌새랄까?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들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지속가능 보고서를 좀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이제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회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얼핏 했지만 보통 이제 제3자 검증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 놓자, 처음 단계에서. 그래서 제3자 검증은 일단은 빼고 그냥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드는 것들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제3자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생겨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 보고서 제작이 그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의 차원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쪽의 어떤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도 아무래도 대기업도 이제 공급 업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특정한 공급업 협력사가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나 아니면 에코바디스 평가를 좀 선제적으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도 그 대기업이나 해외 바이어들한테 좀 신뢰감을 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뭐 3자 검증을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대외적인 좀 신뢰도 같은 게 더 공급망 차원에서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 차원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중견기업이라든가 좀 큰 기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그 수립을 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점차 이제 그 아까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뭐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어떤 그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수립을 하고, 아무래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없는 기업보다는 이 기업은 훨씬 ESG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판로를 개척하거나 또는 그 바이어의 관계를 유지할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데도 있지만, 아까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나요? 모르겠는데, 에코바디스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에코바디스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한다라기보다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커버가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커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유리한 그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에코바디스를 뭐 적어도 뭐 브론즈나 뭐 실버나 이상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 가지고는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서 같이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에코바디스의 어떤 문서로서 이제 올리게 되면 에코바디스에 대한 그 등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저희 이제 그 넥선 컨설팅에서는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원리 원칙대로 다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좀 최적화돼 있도록 아주 라이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저희가 제작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넥스온 컨설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제작 의뢰를 한다면 넥스온 컨설팅이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 해주는지 전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만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그 회사의 ESG 체계가 다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ESG에 관련한 보고서를 쓴다라는 관점으로 단순 보고서를 쓴다라는 관점으로 물론 접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빠르게 뭘 써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 회사의 ESG에 대한 어떤 수준이 어떤지부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ESG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ESG의 전반적인 진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결국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구성원들이 이걸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ESG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사전적인 어떤 부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개선사항의 문제도 저희가 도출을 하고 뭐를 개선을 해야 돼 이런 것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ESG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각 구성원별로 단계별 교육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ESG 경영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또 심화 교육도 해서 담당자별로 교육을 해가지고 ESG가 그 조직 내에서 녹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출발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기업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모두를 얘기해요. 구성원이 대표적일 수 있죠. 그다음 뭐 외부적으로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그 이해관계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ESG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는 같이 유사 업종들을 벤치마킹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쟁 업체라든가 또는 리딩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또는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저희가 또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털어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슈가 중요한 이슈냐라는 걸 뽑아냅니다. 보통 이제 핵심 중요 이슈를 뽑아내죠. 일종의 이슈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슈풀을 가지고 저 이슈풀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중대성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중대성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새는 중대성 평가를 이중 중대성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냐 이런 측면도 있고 거꾸로 그런 외부의 환경이 우리 기업에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냐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중요성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그 이슈 중에서도 핵심 이슈를 걸러내요. 그 핵심 이슈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게 뭐 10개가 됐던 뭐 몇 개가 됐던 걸러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쓰는 거죠. 그게 지속가능 보고서예요. 그게 그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쓸 때는 핵심 이슈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이런 핵심 이슈를 잘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보고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보고할 때는 상사한테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보고서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하냐?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공시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매거진을 발매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아니면 언론에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핵심은 그런 중요 이슈들을 발라내서 그걸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거 작성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현업이랑 계속 그걸 얘기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기술적인 또 후속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또 배 의원님이 또 잘 아실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또 들어갈 것들이 이제 중대성 평가, 요즘은 주로 이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필요한 어떤 밑그림들은 결국 ESG에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ESG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물론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가 일단 매우 중요하고 물론 정성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수 위해서는 그 기업의 어떤 ESG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어떤 양의 폐기물을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력 사용들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ESG에 해당되는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와 가버넌스별로 어떤 ESG 항목별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이제 그 ESG 그 항목별로 지표별로 이렇게 녹여내리는 그런 것 작업들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각 그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 대기 물질이나 폐수 수질 그다음에 토양 폐기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것을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약에 발간을 하게 된다면 각 업체별로 아니면 각 국가별로 다 기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이제 신뢰감들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그런 표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경영보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대표적인 게 GRI라는 그 지속가능 보고서의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인데 글로벌 레포팅 이니셔티브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GRI라든지 그다음에 TCFD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SASB 산업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SASB라든지 아니면 UN에서 만든 그 UN SDGs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기업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이제 GRI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후반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3자가.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검증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제3자가 검증하는 그런 검증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이것들이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제3자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로 이렇게 발간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PDF라든지 이런 걸 통해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배포하고 그것을 이제 공시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이제 뭐 지속가능 교육 보고서를 만들 때 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고서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은 사실은 이제 그 얼만큼의 비용을 투입하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고퀄리티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디자인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 일단 만드는데 뭐 주안점을 둘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일단 좀 비용적인 차이가 좀 있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고서를. 왜냐면 결국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고할 때 아무래도 보고서가 깔끔하게 예쁘게 멋있게 잘 나오면 그걸 보고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여기는 똑같은 뭐를 하더라도 좀 있어 보이고 더 이제 그 좀 더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실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기업에서는 뭐 디자인 부분을 뭐 그냥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가 만들면서 이제 턴키로 다 이제 하죠. 근데 뭐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은 우리는 디자인 회사를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디자인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만 쓰고 디자인은 원하는 그 중소기업이 원하는 또는 기업들이 원하는 업체를 하게끔 해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디자인 작업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다 보면은 또 원고가 좀 틀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 윤문 교정이라고 얘기하죠.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도 의외로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원고에 있는 보고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디자인으로 옮겨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이냐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이제 국내에 있는 고객사를 좀 겨냥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보통 이제 국문 한글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문과 영문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휴지통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문보다는 아예 영문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더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긴 한데 아예 이제 국문보다는 영문을 아예 영문만을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고서 어떤 그 고객의 요구 사항들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